시작할까요? 예,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선생님들? 네. 처음 모의고사 보셔서 이런저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나, 모의고사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시험이다라고 마음을 먹기보다는 우리가 복습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총정리 강의에서 복습을 한 것처럼 모의고사에서도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간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인출 전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잡아내셔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10회 23문항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230문항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3권에 해당하는 내용들 거의 다 문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총정리랑 사실 크게 차이가 없이 선생님들이 곳곳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10주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기간 동안 복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점수를 못 받았다라고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그냥 매 주차 각각의 문항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복습을 차곡차곡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10주간일 거고, 이제 인출 전략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모의고사 기간에는 이제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권장사항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 우리가 각 문항별로 아주 작게 구조화를 해서 정리를 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구조화 지도로 크게 이제 구조화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는 이제 나름대로 공부가 되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문항을 만날 때마다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이제 시험을 보실 때는 시험을 보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오늘 공부한 거 복습을 하셔야 되죠. 그죠? 복습을 하실 때 이렇게 작게 다시 한번 구조화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나왔던 연합주의 모델의 활성화 확산 모델에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 연합을 이제 잘 시켜서 이제 기억에서 그 하나의 덩어리군으로 기억의 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게 구조해서 공부하시는 거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결국 이제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선생님들 그렇게 키워드 위주로 잘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답 노트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오답 노트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시면은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오답 노트를 한다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못 푸는 유형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못 푸는 영역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공부가 안 됐는지를 아시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그 내용들을 싫어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형의, 다시 말하면 추론형이라던가, 그죠? 아니면 사례에서 찾는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바로 인출해야 되는 기입형이라던가, 기입형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려워하는구나. 그러면 어려워하는 부분에 따른 전략들을 세워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완해 가는 과정의 공부 과정이다. 요 모의고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전략으로 해 가시면 되고요. 첫 번째 주차 모고도 그렇고 끝날 때까지 모고 점수 선생님들 이제 그 제가 아까 잠깐 다른 선생님들 얘기 나눴지만 올해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모의고사가 작년이나 재작년 선배들에 비해서 모의고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 시험 매우 잘 하셨고요. 항상 이제 답안지를 꽉꽉 채워서 낼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네, 그거면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해 점수에서 마지막 점수까지 너무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복습 전략으로 생각하시고 모의고사 준비하시면 되고요. 제가 본 바로는 모든 선생님들이 매주차 모의고사를 보실 때마다 실력이 증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증가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간에는 이제 단어들을 내가 이제 조금씩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틀리는 것들을 이제 잡아가면서 이제 완벽성을 기하는 공부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정리를 할 건데 몇 가지 이제 그 여러 번 공지를 했습니다만 이제 선생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공지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우선은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차 답안지를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걷고 나서 그 다음 주차에 답안지를 되돌려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10주차 마지막에는 첨삭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9주차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2회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대면 상담을 해드리고 싶으나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화 상담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나중에 문자를 발송해서 이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1회 상담은 공부 방법에 대한 상담이고 2회 상담은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이든 직강 선생님이든 모든 모의고사 회차에 대한 점수들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회 상담에선 지역 상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본인의 점수들을 갖고 있어서 전체적인 점수 과정 안에서 지역 상담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2부제 운영이 되거나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 측으로 스캔해서 답안지를 보내드리면 그 다음 주에 다시 선생님들에게 첨삭을 해서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주차 첨삭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강 선생님이랑 라이브 강의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이메일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첨삭 2회와 이메일 상담 2회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고 이메일로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을 1회부터 3회까지의 모의고사 중에서 첨삭받고 싶은 것을 선택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그래서 요거 선생님들 우선은 인강 선생님들께 다 나가고 따로 공지가 됐습니다만 이제 우선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네이버고요. 링클 7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메일 주소로 이제 보내시면은 거기에 이제 회신을 해드려서 상담에 대한 답변이나 그 다음에 첨삭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1회부터 3회까지는 공부 방법 그리고 4회부터 6회까지는 지역 상담 고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거기에 첨삭과 함께 이제 상담 내용 답변으로 이제 회신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화이팅 하면서 재밌게 그리고 열심히 우리 10주차 같이 보냅시다. 그죠? 자, 그래서 1회 모의고사입니다. 자, A형에서는 선생님들 이제 그 내용보다는 약간 익숙한 내용들이 많아도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추론형 문제가 조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2021학년도 문제에 관한 어떤 연습이 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문제들을 조금 추론형으로 많이 낼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심리학개론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사고와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인지이론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개념을 형성하는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데 거기에서 범주화, 다시 말해서 어떤 범주에 무언가를 갖다가 개념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개념을 형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엘레나 로시가 제시한 무슨 이론이죠? 본보기, 정형적인 본보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범주에 넣는다. 이걸 뭐라 그러죠? 원형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형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예요? 전형적인 뭐예요? 본보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것과 비교해서 거기에 해당하면은 그 범주 속에 포함시킨다인 거죠. 그래서 이 원형 이론의 전신에 해당하는 것이 엘레네 로시의 우리가 한 가족 구성원이 외모가 다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 다르게 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임을 알더라. 이것을 무슨 이론이라 그러죠? 가족 유사성 이론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형 이론에 관해서 제시했는데 메딘과 샤퍼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얘기하죠. 그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비교를 해서 범주 판단을 하더라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례에 따라 거기에서 비교를 해서 범주에 넣는다. 이걸 무슨 이론이라고 그러죠? 본보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개념 형성하는 과정 안에서 이 두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에 관한 인지 이론에서 심리학계에서 여러 군데 나왔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애킨스과 시프린의 중다기억 모형이라던가 아니면 간섭에 관한 것들은 문제로 나왔어요. 그죠? 그거 외에 계열 위치 효과라던가 장기 기억에 관한 것, 그리고 인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인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선 문제가 안 나서 이 부분은 공부를 잘해 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장기 기억의 구조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스콰이어와 놀턴의 장기 기억 분류 기준이 있었고, 또 하나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연합주의 모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있는 방식이 군집화, 그 다음에 조직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미망의 형태로 있더라. 그런데 문제로 나올 만한 것은 이게 문제로 나올 만하죠. 그죠? 그래서 의미망 형태로 있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그 두 가지가 구성 요소가 중요하죠. 개념들이 각각 이렇게 개념들이 있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그쵸, 노드라고 그러죠. 얘네들이 연결된 정도를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그쵸, 통로라고 하죠. 경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통로라고 하는데, 이것이 서로 가까울수록 뭐가 잘 된다고요? 기억이 좀 더 잘 난다. 그래서 연합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짧을수록 연합 수준이 높은 것, 연합이 잘 됐고, 그럴수록 기억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것을 기억을 해내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활성화, 확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망 네트워크 형태로 개념이 형성되어 있어서 어떠한 기억을 하게 됐을 때 그것과 관련된 기억을 좀 더 잘 떠올리더라. 이것을 활성화, 확산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선생님들이 점화랑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점화랑 헷갈리는데, 점화는 활성화, 확산이라는 개념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점화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들의 군집화 상태에서 단어들의 기억이 이렇게 확산돼서 연상되는 것 외에도 무의식적인 어떤 심상이나 다른 것들이 떠오르는 것도 모두 다 점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어 수준의 점화에 가까운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망의 활성화, 확산 현상이다. 이렇게 구별해 두셔서 기억을 내면 되시고, 그래서 의미망과 네트워크 이런 단어들과 떠오르는 점화 효과 비슷한 현상을 활성화, 확산이라고 하더라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구분이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파인애플을 과일로 잘 생각하지 않는데 대표적인 과일로 사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대부분 하더라라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엘레네 로시는 그때 그 범주를 대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인 본보기 그대로 나왔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원형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과 잘 대응됐다면 그 범주에 사례를 포함시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과와 파인애플은 그 차이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준호가 단어 기억과 관련되어 있어서 빵을 생각하면 버터가 떠올라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를 떠올릴 때 관련된 단어까지 떠오르는 현상을 활성화,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노드와 통로 간의 관계에서 재밌는 것이 있죠. 빵과 버터는 연합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래서 통로가 짧죠. 그죠? 그런데 빵과 여기 보면 꽃나무 이런 것은 연합 수준이 어떻습니까? 낮아요. 통로가 길게 형성되었죠. 이러면 잘 연상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더라. 단어 활성화가 잘 안 되더라. 잘 안 떠오르더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을 떠올려가는 현상을 활성화, 확산이라고 하더라라고 이제 같이 구조랑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심리학계론에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관련 이론은 좀 봐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생리심리학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우리가 기초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변형계라던가 도파민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알아두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우리 뇌에서는 기본적으로 먹기, 그 다음에 싸움, 그 다음에 도주, 교미라고 하는 4F를 관장하는 뇌를 뭐라 그러죠? 시상하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거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시상하부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자율신경계를 어떻게 한다? 통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호르몬을 관장하는 뭐죠? 내분비계를 통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같이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느냐면 생존과 먹고 싸우는 것 요런 것과 관련되어 있죠. 자율신경계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 뛰거나 땀이 나거나 이것은 뭐가 활성화된 상태예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죠. 그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땀이 나거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협이 오게 되면 이것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상하부는 도주를 하거나 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를 통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자율신경계의 하위신경계 두 가지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시상하부는 내분비계를 통제를 하죠. 그죠?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호르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르몬과 관련되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호르몬 우선 시상하부는 그 다음에 호르몬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에게 명령을 내립니까? 그쵸.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리고 뇌하수체는 어디에 명령을 내리죠? 신체 여러 가지에 있는 난소, 정소, 그 다음에 목에 있는 갑상선 이런 거에 다 뭐예요? 이것을 내분비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분비선에 명령을 내리면 여기서 뭐가 각각 발생이 돼요? 호르몬이 발생이 되죠. 그 중에서 부신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교감신경계랑 가장 관련이 있는 호르몬은 뭐라 그러죠? 그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각성 수준을 높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상하부가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스셀겔의 일반 적응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스트레스 이론에서 항상 조금 가장 처음 이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오게 되면은 위기라고 느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투쟁과 도피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등이 분비되게 되는 시기를 무슨 단계라고 하느냐면 경고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조금 더 지속이 돼서 신체적으로 내 안에 생리적으로 질환이 생겨나요. 위장장애라던가 아니면 대장질환이라던가 이런 질환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위기를 극복하려고 계속 투쟁하려고 내적으로 투쟁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항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기를 얼마나 견디느냐는 그 개인의 적응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이 개인의 적응 수준이나 대처 능력을 넘어서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에너지가 다 사라지게 된 경우, 자원이 바닥이 난 경우, 그래서 질병이 걸리거나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것을 소진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문제는 쉽죠. 왜냐하면 경보, 저항,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다 나와 있어서 그래서 기억은 소진 단계에 해당하죠. 그죠? 자, 그래서 주은이가 보면은 사례에서도 지나친 피로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며 더 이상 학교를 못 가게 되고 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신체 에너지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주은이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을 할 때마다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진다. 이것은 뭐가 활성화된 상태예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호르몬이 뭐가 분비가 되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니은과 같은 증상의 원인은 교감신경계 활성화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라고 쓰시면 되죠. 3번, 4번은 조금 뒤에 교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5번부터 이제 우리가 먼저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심리학계로는 꼭 한 문제씩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론들, 유명한 이론들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심리학계론에서 또 하나 유명한 이론이 키티 제노비스 사건에 의한 비브 라타네의 이제 이타심과 관련된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존 달리와 비브 라타네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방관자가 있으면 무슨 행동이 낮아진다? 도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무슨 효과? 방관자 효과라고 얘기를 했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방관자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도움 행동까지 가게 되는 의사결정 과정이 무려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떤 것이 방관자의 존재가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움 행동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첫 번째는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건 속에 있다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알아차렸는가? 그리고 알아차렸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이 상황이 무엇으로 해석했는가? 긴급 상황으로 해석했는가? 긴급 상황으로 해석했다면 이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느끼는가? 책임감을 느끼는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을 느껴야지만 도움 행동을 하는데 이때 방관자가 방해를 한다라는 이론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목격자,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아이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 상담을 김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수연이가 복도에서 맞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왜 이 사실을 다른 선생님께 알리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자 수연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뭘 알았다는 거예요? 긴급 상황임을 인지를 했다는 거죠. 해석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돕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께 누구라도 알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영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방관자 효과이고 이것은 방관자가 있으면 도움 행동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 그리고 기억은 책임감을 느끼는가이고 이 부분을 활용해서 수연이를 돕지 않은 원인은 다른 아이들이 있어서 누구라도 대신 알릴 거라고 생각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 있고요. 6번 문제가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런데 6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8학년도에 외향성과 내향성의 생리적 각성을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아이젠크 이론에. 또 하나 2015학년도에 강화민감성 이론이 제시문으로 등장을 해서 이 아이젠크 이론의 내향성과 외향성을 설명하는 제시문으로 출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련성이나 이 이제 BIS가 성격이라던가 정신병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이젠크 이론 같이 봅시다. 자, 아이젠크 이론에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중요한 것은 PM 모델이죠. 그죠? 그래서 외향성 차원의 특질, 그 다음에 신경증 차원의 특질, 정신증 차원의 특질로 각각을 설명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젠크 이론은 이러한 각각의 특질이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생물학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외향성은 생물학 중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다? 망상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되고, 신경증, 신경과민성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다? 뇌 부위 중 변형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정신증은 신경전달 물질 중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2008학년도 기출문제로 설명이 됐을 때 내향성과 외향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망상체는 뭐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각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향성인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외부 자극에 대해 어떤 사람들? 각성이 그죠? 쉽게 되는 사람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된다? 사회적인 뭐를? 자극을 어떻게 해요? 회피하는 거죠. 그죠? 반면에 외향성인 사람은 각성이 그죠?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자극을 어떻게 해요?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이 사람들의 특성을 각성과 관련해서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강화민감성 이론을 같이 보시면은요. 자, 그레이의 강화민감성 이론은 우리가 보상 행동에 대해서 접근 행동을 하는, 그래서 무언가 외향적이고 낙관적이고 보상지향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슨 체계라고 해요? 그죠? 행동 활성화 체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성으로 불확실과 낯섦에 민감한 것을 무슨 체계라고 얘기해요? 그쵸. 행동 억제 체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위험 상황에서 공격 행동을 하거나 도주 행동을 하게 돼서 분노감이나 혐오감, 공포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무슨 체계라 그래요? 그렇죠. 투쟁 도주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불안증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체계와 관련이 높겠어요? 그죠. 행동 억제 체계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양극성장애에서 조증사파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체계랑 관련이 있겠어요? 그죠. 행동 활성화 체계가 같다겠죠. 이게 어떤 사람?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면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없고 어떤 목표 지향적인 활동도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떤 체계가 낮은 상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어요? 행동 활성화 체계가 낮은 사람들에 해당한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련성이랑 같이 선생님들 응용해서 볼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 내용은 해설 자료에서 참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해설 자료 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 이제 BIS나 BAS는 이상심리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품행장애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BAS 조절곤란 이론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요거를 막 아셔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BAS와 BIS를 조금 더 다양하게 응용이 된 버전들을 확인하시면서 이 참고 자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BAS 조절곤란 이론은 아까 방금 설명드린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6페이지를 잠깐 뒤로 가보겠습니다. BIS가 높은 사람들은 처벌 민감성이 높다. 그래서 BIS의 활성화가 낮으면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처벌 민감성이 높은 처벌 민감성과 관련된 것이 과도하게 비활성화되면 처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 행위랑 관련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BAS가 활성화되면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반면 BAS가 비활성화되면 우울이나 묵회감증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봐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입니다. 자, 강화 민감성 이론을 바탕으로 가의 예진이가 활성화된 체계와 비활성화된 체계를 각각 쓰고 그 근거를 사례랑 연결해라 라는 거죠. 자, 가를 보시면은요, 예진이는 불안이 높아져서 두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시험같이 신경 써야 될 때 그렇다.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부리며 불안이 높아지는 거니까 낯섦에 대한 것들의 예민한 반응, 그 다음에 불안과 짜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해당하니까 무슨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까? 행동 억제 체계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행동 억제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예진이는 이 부분에서 행동 억제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진이는 우울해져서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 목표지향적이거나 보상적인 활동을 하기 싫다는 거죠. 무슨 체계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까? 행동 활성화 체계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젠크의 성격 이론을 바탕으로 보람이한 민주의 행동 방식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원인을 서술하라. 요거는 2008학년도 기출문제랑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람이는 무척 활달하고 친구들을 찾아다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향입니까? 외향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람이는 외부 자극에 쉽게 각성이 되지 않아서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친구들을 찾아다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민주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니까 무슨 성향입니까? 내향성이죠. 그죠? 그래서 외부 자극에 쉽게 각성이 되기 때문에 자극을 회피해서 집 안에만 있으려고 한다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항입니다. 요것도 중요하죠. 그죠? 보울비 이론은 몇 년도에 기출이 됐다고 그랬어요? 2017학년도에 뭐가 출제가 됐었다 그랬어요? 내부 작동 모델이 출제가 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울비 이론에서는 아직 중요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죠? 에인스워즈의 애착 유형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울비와 브레스토톤의 내부 작동 모델을 활용한 1차 애착 유형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내용 같이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보울비의 내적 작동 모델은 뭐예요?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일종의 도식 표상 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부 작동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애착 경험을 통해서 안에 내부 작동 모델이 도식이 형성이 돼서 이것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애착 대물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애착은 안정애착으로, 불안정애착은 불안정애착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인데, 그래서 초기 영아는 양육 환경에 의해서 1차적인 애착을 형성을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모델과 타인 모델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것이 긍정적이고 타인에 대한 것이 긍정적인 것을 1차 무슨 애착? 안정애착. 그래서 안정형이라고 했고요. 그죠? 그래서 타인과 자신을 신뢰한다는 거.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1차 저항애착이죠. 그죠? 내가 부정적이니까. 그래서 자기 확신이 없고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1차 회피애착.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 자기와 타인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것을 뭐라 그랬죠? 1차 해체 혼란 애착 공포형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이 에인즈워즈의 애착 유형이랑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정애착, 회피애착, 그 다음에 저항애착, 그 다음에 혼란애착 이렇게 나누어지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낯선 상황 절차에 의해서 분리에 대한 아이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안정애착은 엄마가 사라졌을 때 놀라는 반응이 있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적절히 표현하고 쉽게 진정이 되더라 라는 거. 회피애착은 엄마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접촉을 회피하더라. 그죠? 엄마에 대해서 계속 무신경하다가 접촉을 회피하더라. 저항애착은 분리가 되어서 다시 엄마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더라? 진정을 잘 하지 못하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혼란애착은 어때요? 엄마가 나타나면 달려가다가 멈추다가 다시 도망가더라. 요거는 뭐 어떤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혼란된 행동. 그래서 이것은 어떤 행동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것을 말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안정애착을 나타내는 엄마는 무슨 양육을 하죠? 일관적이고 민감하며 반응적인. 이런 아이들은 좋은 거 다 가졌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존감도 높고 탄력성도 높고 인간관계도 잘하는 회피애착은 양육이 어떻다 그랬죠? 엄마가 공감적이지 않은, 그렇죠? 되게 무신경한 이런 엄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그 애착 대상과의 관계가 거리두기, 그죠? 접촉 회피하기 이런 것들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저항애착은 엄마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일관성이 없는, 그쵸?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관계에 어떻게 하는 특징? 집착, 몰두를 하는 특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혼란애착은 부모가 어떻다 그랬죠? 무섭고 학대하는 부모, 그쵸? 그래서 회피와 접근 사이에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알고 있는 바들을 한번 쭉 정리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봅니다. 자, 7번 봅시다. 자, 7번을 보시면 민주가 친구들 관계에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불안해진다. 무슨 애착에 해당합니까? 저항애착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분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엄마가 양육이 일관되지 못했어요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갈 때도 굉장히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분리 반응에 대해서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안 떨어지려고 했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비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 또는 환경에 대한 일종의 표상 도신 각본인 뭐가 있어요?
내부 작동 모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안에 애착 관련된 사건도 포함되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민주의 애착 유형은 저항 애착. 그래서 지나치게 관계에 집착을 하게 된다. 분리에 대해서 두렵다로 써도 맞게 채점이 우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울비와 브레서턴의 내부 작동 모델을 바탕으로 한 초기 애착 유형을 바탕으로 이 아이는 1차 뭐라고 봐야 돼요? 저항 애착이니까 자기 모델은 부정, 타인 모델은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서술하셔야 되겠죠. 이거를 기준으로 쓰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랩 테스트 문제죠. 그죠? 이제 켈리의 이론이 우리가, 개인 구성 개념이나 과학자로서 인간이 오래전에 그냥 개념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외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된 것이 랩 테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랩 테스트가 2015학년도 특시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나처럼 편향된 랩 테스트 사례가 2008학년도에 기출문제로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켈리가 조금 안 나온 지 꽤 되니까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조금 전반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켈리의 구성 개념 이론입니다. 자, 구성 개념은 뭐예요? 이것에 들어가는 것은 핵심적인 단어.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고 또 이것도 꼭 들어가야 되죠. 예언하는 그죠? 인지적 구조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이 구성 개념이죠. 정의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 구성 개념은 특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뇌 안에 이 구성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방식이 양극적, 다시 말해서 이분법적이죠. 그죠?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랩 테스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우선은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여러 가지 중에 이것만 같이 살펴봅시다. 우리가 사건을 해석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범위가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편의의 범위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편의의 범위라는 것은 구성 개념의 투과성이 허용되는 범위로 우리가 어떠한 한 구성 개념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성 개념이 얼마나 적용이 많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편의의 범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좋은 나쁨에 해당하는 구성 개념 같은 경우에는 편의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넓은 구성 개념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우선은 이 편의의 범위가 넓게 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투과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투과성은 이 편의의 범위가 얼마나 새로운 사건을 포함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투과성이 있는 방식으로 보느냐, 비투과적으로 보느냐 사건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편의의 이제 초점은 내가 어떤 구성 개념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가에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면 편의의 초점이 잘 맞춰지는 경우로 사건 예측을 좀 더 잘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구성 개념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사건들의 이 편의 구성 개념이 잘 맞춰지는 것을 편의의 초점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안에서 우선은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랩 테스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랩 테스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개인의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 검사 도구죠? 그 사람의 구성 개념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인지적인 구조, 사건을 해석하는 어떤 인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가설을 가지고 있느냐를 랩 테스트로 보는데 이것이 절차가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죠? 인물을
선정하고 그들에 대한 뭐를 정의를 해요? 역할을 정의를 한다. 그래서 뭐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뭐 어떤 역할에 대한 정의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2명과 1명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이 인물로 묶어서 이제 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할 목록에 해당 인물을 표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이제 2명에 해당하는 유사점과 다른 한 사람에 해당하는 차이점을 해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어구를 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제 이 랩 테스트가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표준화된 검사 도구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표준화되지 않은 검사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랩 테스트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또 무엇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신뢰도와 타당도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또 하나, 이 랩 테스트를 할 때 어떤 개인이 자기가 자주 쓰는 한 가지 방식의 구성 개념을 다 적용해서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구성 개념을 편향시켜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특성을 충분히 알 수 없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과연 타인과 동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8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켈리의 구성 개념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랩 테스트 절차를 기억 니은에 서술하는 거죠.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영주는 이제 그 내향적이라서 활달한 사람을 좋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싫어하는데요. 그죠? 남자친구가 외향적이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으로 남자친구만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 30명 정도 되는 역할 명칭 목록과 각 역할의 정의를 함께 제시하고 각 역할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역할 목록이 쭉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자기 인생의 사람들의 명칭을 쓴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영주의 목록으로부터 인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2명과 1명으로 묶는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핵심적으로. 그래서 2명과 1명으로 묶는다 혹은 3명씩 2명과 1명으로 묶는다라고 쓰시면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둘은 어떻게 유사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어구를 쓴다까지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주의 구성 개념의 차원이 얻어지게 되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영주가 삶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영주의 이제 구성 개념 랩 테스트 결과 일부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구성 개념 이론의 투가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나에서 영주의 인지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서술해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나에 해당하는 랩 테스트의 2가지 특성이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어머니, 아버지, 싫은 사람 남동생, 어머니 남동생은 다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유사 구성 개념으로. 소극적, 내성적인 것에 대한 내용들만 들어가 있고 대조인물에 해당하는 것은 다 뭐만 들어가 있어요? 적극적, 그 다음에 활동적 이런 것들로만 해당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얘가 구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향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그 한쪽 인물들을 다 소극적으로 썼는데 대조 인물에 해당하는 것이 다 남자친구로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투가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영주는 새로운 경험 혹은 새로운 사건을 자신의 편의의 범위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낮을 가능성, 다시 말해서 비투과적일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 예측이 되는데 그것이 가의 사례에 어디에 나와 있죠? 남자친구 이외에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영주는 이제 비투가적인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이제 남자친구 이외에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기술된 것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랩 테스트의 한계점 여기서 쓰셔야 될 것은 이제 구성 개념을 편향돼서 적용돼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만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판서를 좀 해야 돼서,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할 건데, 3번 문제입니다. 앞에 문제 같이 볼게요. 미셸의 이론이죠. 인지, 성격심리학의 인지이론. 우리가 이제 그 정서지능에 관한 것은 그 교과 평가 영역 항목에서 하나로 조금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기본 개념을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미셸의 여기에 해당하는 심리적인 변이들, 예를 들면 부호화라던가, 만족지연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기조절체계라던가, 기대와 신념이라던가, 이러한 개념들은 2009학년도에 공격 행동을 설명하는 객관식 문제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워낙 중요한 만족지연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이런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한때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었는데 문제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죠. 그죠? 마치 애착 이론이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초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 지식을 활용하고 혹은 정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정서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정서 지능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와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지고 그 세 가지, 네 가지를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 교육학 서적이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때는 정서에 대한 인식과 표현, 그 다음에 정서의 조절, 그 다음에 정서의 활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셀러비가 이제 제시한 네 가지는 정서의 인식과 표현, 그 다음에 정서의 지식 활용, 그 다음에 정서의 조절 능력에 반영적이 들어가죠. 정서의 반영적 조절, 그 다음에 정서에 대한 사고 촉진 능력, 이렇게 네 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개념에서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지만 정서 조절 정도는 워낙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서지능이나 이에 관련된 것,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이 정서지능이 높음을 증명하는 실험이 마시멜로우 실험이었죠. 그죠? 그래서 마시멜로우 실험은 이제 우리가 문제로 나왔던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있게 하는가 안 하는가 요거를 이제 실험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무슨 능력을 확인하는 거죠? 만족지연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의를 꼭 알아두시라라고 얘기했죠. 정의가 뭡니까? 미래에 더 큰 보상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는 행동? 지금의 더 작은 보상을 포기하는 행동을 말을 하죠. 그래서 요것을 만족지연이라고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미셸의 개인 변인에 관한 것은 또 문제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족지연의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같이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수희와 현호의 특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수희와 현호의 특정 능력에 대해서 김 교사가 평가한 평가 내용의 일부이다.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실험이 마시멜로 실험이랑 동일한 실험이 가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에서 보상에 대한 태도가 수희와 현호가 차이가 나타나는데 수희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만족지연 능력이 높고 현호는 낮다라는 거죠. 현호는 참고 기다리지 못했죠. 그죠? 자, 즉 수희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호는 이것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또 이어서 현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기 어려워하고 정서에 대한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화가 나면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서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희는 친구 관계가 원활하며 기분이 나쁠 때 이것을 정서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니은은 정서 지능이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정서 조절이라고 쓰셨는데요. 그죠? 우선은 정서 조절이라고 헷갈리실 만한 것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 구성 요소를 본다는 것은 정서 인식과 표현, 정서 이해, 정서 조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은 뭐에 해당해요? 정서 지능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서 지능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내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포함한 것이 정서 지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선생님들이 구분하시기가 더 좋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겠습니다.